나와 오일병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나와 오일병은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의 한 노인을 데리고 오자만 유골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그 노인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게 된다. 누군가가 헌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뼈 조각을 하나씩 집어들고 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으로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켜 말했다. 인사개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에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뒀으려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니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길래. 죄다 부지런한 짓이지.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인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 해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신이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어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꼬집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쇳소리를 낼 듯한 철새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에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널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가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거리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날은 햇살에 부친 눈을 가르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횡황이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배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인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을 갖춘 듯 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부고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이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쾌간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 했다. 에잉? 청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채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태락한 고가의 마루 및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람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러운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25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시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25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쳐박고 앉아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 멀겋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히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맨 소총이 수통과 부딪히며 쩔렁쩔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다리를 들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 까우.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과락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고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고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을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임철호의 아버지의 땅.